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행정론 제4장의 제2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생활과 정부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도로, 수돗물, 도로하고 스마트폰 이런 거 있죠. 스마트폰과 정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돗물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로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음식점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음식점의 종류는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한식과 중식을 다루며 여기서는 술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는 편의점과 슈퍼를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이거는 주류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민간인이 일반인이 사서 바깥에 와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류 판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에서는 소주 맥주 주인이 갖다 주면서 팔 수 있지만 휴게 음식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시면 되겠고, 그 주점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나뉩니다. 이 중에서 단란주점은 많이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도우미, 즉 유흥조개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에서는 도우미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도우미 함께 술을 마시는 곳은 유흥주점이라고 부른다. 우리 행정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음식점을 내가 개설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일반 음식점은 신고제라고 합니다.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건만 갖추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신고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소재지 구청에서 그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허가 신고증을 여러분들에게 발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청에 가서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 설립하려면. 이건 어디서 하느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하는 건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세무서에 가서 관련된 내용을 적고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관련된 서류를 적절하게 마련해서 내면 사업자 등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공동체 행정에서 강조하는 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행정법상, 법체계상 어디에 해당한다? 법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인도 설립하고 법원에 등기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정부와 관련이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음식점 경영하면서 열심히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 보험도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해야 되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쪽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기장과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1월과 6월, 7월과 12월 나눠가지고 2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홈택스에서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5월 중에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반 음식점의 주인이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정부와 관련된 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 세금 이외에 정부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보건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식당에서 지금 뭐 코로나 19가 유행인데 이런 것처럼 전염병이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생에 민감하게 정부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기관에 가서 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면 보건증을 제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업장시설에서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소방과 방화시설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내야 되고, 다른 말로 소방필증이라고 합니다. 30평 이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가서 필증을 발급한 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시설 완비증명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교육도 따른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 안전한 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하수를 통해서 전염병이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 검사 성적표도 제출해서 이 규제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일반 음식점 하나 운영하는 것이 그냥 음식만 잘 만들어서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만큼, 행정학도인 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메모해 두고 정리하고 있다가 주변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 행정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제가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우리 행정학과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생산과 판매 이런 관련 내용은 시장에서, 그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렇죠? 이런 데서 쌍용 자동차에서 만들어서 시장 자율로 판매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능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생산 제조와 관련된 지능정책들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부는 이 자동차 생산 제조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도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만 정부 부분이 관여하게 된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구입한다 했을 때 자동차 그냥 구입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경품 쓰듯이 그냥 쓰고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정부와의 관련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1,500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셔가지고 번호판을 받고 차량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업무는 특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입 시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통상 매매 시에 차량 가격에 이 세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만 하고 세금이 끝이냐? 아니에요. 구입해서 다시 내 이름으로 그 차를 등록하려면 취득세, 준조세에 해당하는 공채 매입비를 내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취득세 요거를 내야 여러분들 이름으로 차량 등록, 자동차 차량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1년 운행하는 동안에도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어디 가서 하느냐? 자동차 검사 대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새 차는 최초 4년, 그리고 새 차가 아니라면 2년 주기로 가서 자동차가
이게 특히 환경 문제가 없는지, 실제 이 고장 난 게 없는지 깜빡이까지 다 보고 점검을 해줍니다. 이거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합격을 받아야 그 차는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차량 보유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는 취득가세는 취득세를 내지만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다면 대전시에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기름을 내잖아요. 기름을 사잖아요. 기름을 살 때도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영수증 찍혀보면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주유, 기름값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실제 기름만 정부가 없다면 내 기름값은 10,000원이면 한 4,000원이나 5,000원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걷어다가 정부가 나름대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쓰는 것이죠. 주유시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뭐가 또 관련이 되어 있냐면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보험을 내야 돼요. 보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상해를 미친 것은 반드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 자차라고 하는데 자차는 선택이에요. 내 차 고치는 거는 선택이지만 타차, 다른 사람의 대인, 대물 배상은 필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동차 하나 사면 물론 아버지가 세금도 내주고 기름값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그러주면 모를까 뭐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자립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 자동차 검사도 해보시고 등록도 해보시고 세금도 내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도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있으면 또 시민사회의 역할도 있는데 시민사회, 자동차와 관련된 시민사회를 찾아보니까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이런 데도 있고 자동차 시민회의,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 있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동차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핫 이슈에 해당하는 부동산, 요즘 그 20대, 30세도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 구입하는데 열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동산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매매하는 관련된 거, 매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다양한 분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율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다양한 정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행정학과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이거는 부동산 거래법과 관련된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실제 사고 싶어도 매매는 자유잖아요. 자유로 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거래를 허가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택법이니까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겁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한테 5년 정도, 이게 정확히 나름인데 5년 정도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짓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저는 주택거래 시장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후분양제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땅만 구하고 거기에 집질 계획만 세우면 분양을 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 집이 나중에 비싸질 것 같으면 분양권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양권 받을 수 있는 딱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는 누가 또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 이제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상승률보다 집값이 30%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을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건 내가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이 5억만큼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중과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투기지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또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경쟁률이 5대1 이상이에요. 5대1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LTD하고 DTI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빚으로 집 사는 사람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LTDV는 60%, DTI는 50%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 용어지만 우리 행정학과니까 좀 아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학과는 없어졌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해야 되는데 LTV, Loan to Value Ratio.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가치가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얼마어치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집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10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면 얼마까지 대출해줬냐면 12억 정도까지 막 해줘요. 어차피 가격 올라갈 것이니까. 그러다가 지난 20년 전에 일본은 한번 쫄딱 망했거든요. 은행까지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집값에 대출해준 은행까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LTD를 60%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6억 원밖에 빚을 안 주는 거예요. 나머지 4억은 자기 돈으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DTI라고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또 대출을 받아서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컴. 너 연봉이 얼마야? 인컴을 기준으로 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데 debt to income. 내 연봉이 1억 원이에요. 그럼 1억 원에 50% 그러니까 5천만 원밖에 좀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조정대상 지역의 국토부 장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택값이 너무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LTD라든가 DTI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사실은 이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 공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진짜 실수요자들의 수요라기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고자 하는, 즉 저는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눈이 멀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상실감만 크는 나라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이 양소소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책을 하는 정치인이나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파트를 다 자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불로소득 가지고 돈 벌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아까 예를 들면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빚을 내서 부동산 1년 잡고 있으면 1억 벌 수 있고 2억 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쳐로 가고 있는데 국가가 지금 김현미 장관 이후에 국토부에서 24개 뭐 정책을 냈지만 제대로 말을 안 들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진짜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 두 채씩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집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심이라면 정말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100% 국가가 걷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실수요자 여러분들 취직하고 났을 때 저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 3억이면 한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집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 유지, 매도와 정부 역할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한다, 아파트를 매입한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등기해야 돼요. 이거는 법원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복잡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고 대행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것도 지방세인데 광역세, 대전시로 따지면 대전시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전체 부동산 매매가의 1에서 4% 정도까지 이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아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세를 내듯이 부동산을 매년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지방세로서 0.1%에서 4% 이렇게.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세금은 좀 재산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재산세가 좀 너무 낮아요. 세율이 낮아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원칙인데 국세로 걷어가지고 다시 이거는 또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특별한 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진세로 되어 있고 0.5%에서 2.7%까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매도했으면 양도 차익이 남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불로소득에 저는 해당한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6%에서 50%까지 하는데 저는 거의 100% 내도록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과 정부 역할. 부동산 개발하는 과정도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지만 공공개발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이제 그거를 대행하는 저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짓는 토지공사와 그게 합쳐진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부동산 개발을 대행하는데 국토계획, 도시계획상에 따라서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팔기 싫어도 정부가 전체 국토계획상에서 이거 추진할 때는 개인의 땅을 보상을 해주고 국가의 땅으로 바꿔가는 걸 수용제도로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반듯하게 토지주택공사가 좀 토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실제 민간 업체에도 넘기고 직접 짓기도 하고 이래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생활과 정부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6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네이버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제가 저기가 어신옹이잖아요.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어리석은 시골 농부인데, 여기서는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돈만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foolish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때가 악한 시대예요. The day are evil입니다.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결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 행정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영끌처럼 인생에서 투자할 곳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 영혼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살펴보고 내 영혼의 평안,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집도 서로 만들어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이긴 놈이 다 가져가고 진 놈은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즉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제가 주장하는 이런 공동체 만들기에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오늘 하루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행복한 남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4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